엔비디아가 제2의 고대 역폭 메모리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과 극비리에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I 슈퍼컴퓨터 대중화에 필요한 특수 드램 모듈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에 성공할 경우 메모리 업계에 또 한 번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코웨이가 이날 오전 9시 23분 전거래일 대비해서 84,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장중한때 85,0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코웨이의 양호한 실적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현재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불붙은 유리기판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검사 솔루션 사업을 진행 중인 PI 주식은요, 17일 오전 9시 10분 코스닥 시장에서 11,020원에 거래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주가가 20.43% 올라서면서 급등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 양호한 흐름들 이어져오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일정 자체는 없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들 그리고 비교적 무난한 흐름들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우리 지수를 이끌었었던 건 연기금의 수급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연기금은요, 작년 12월 27일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 시장에서 계속되는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단단히 받쳐주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재료를 찾고 또 시장의 전략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뉴지스 코너 통해서요,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함께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자, 오늘 또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또 좀 색다른 스튜디오에서 뵙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좋습니다. 드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조선 불기둥 이야기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죠. 사실 트럼프 2기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런 이야기 자주 드려서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 지겹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워낙 강하잖아요. 계속 강하고. 그래서 그렇죠. 한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여러 번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것도 미국보다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조선업을 지금 키우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손을 벌리기는 싫고 유럽과 손을 잡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상황. 그것도 그럴 것이 단순히 LNG라든지 컨테이너 선박 이란 것보다 요새 이제 가장 핫했던 게 뭐였죠? MRO.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선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주는 어떤 공정들을 해주기를 원하는 트럼프의 이제 요청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싸움,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조선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게 명확한 요지였고요. 더욱이 이제 이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런 좋은 이야기를 꺼내기 이전에
이미 높은 수주 잔고를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우상향이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속도에 불을 지폈던 상황.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승할 때는 너무 좋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없으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분할해서 매도를 하셔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는가?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저는 그 고민을 좀 명확하게 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점 부담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또 글로벌적인 뉴스들까지 같이 살펴보면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중단됐었던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가 속속들이 재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LNG 운반선에 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LNG 관련한 기업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LNG와 원유선에 관한 수주 파티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까지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올해 전망을? 일단 저는 여전히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게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항상 비교 대상을 언제로 삼냐면 2007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굉장히 조선주들의 랠리가 나왔을 때 혹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사태가 좀 터지고 나서 시장이 일시적은 아니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정이 있고 나서 다시 이제 조선주가 랠리가 나왔을 때 그 가격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 자체는 남아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더 수주 잔고가 높아가고 있고 그때보다 더 영업 이익률, 마진율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때 대표적인 기업인 HD 한국조선해양이 2007년도에 고점이 45만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넘어가는 그 고점이 50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꼴로 4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왔었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HD한국조선 22만 5천 원. 그러니까 100% 정도 더 단순 산술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계산이 좀 나오죠. 대신 그때 대비해서 정말로 수주 잔고가 많아졌느냐? 확실하게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수주 잔고를 매번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정 시의 매수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이 2006, 2007, 2008년도에도 저점 대비 고점까지 가는 그 과정이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조정이 나왔고 2009년에서 2011년 딱 고점까지 가는데 2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제 2004년에서 2005년 1년 딱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길게 투자를 하십사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없으신 분들은 저는 중장기관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HD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조선사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LNG 관련한 계속되는 수주 소식들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또 조선 관련한 산업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이 LNG 그리고 원유선과 또 VLCC라고 하는 원유선이죠. 이쪽에 관한 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빙선까지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VLCC에 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산업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VLCC도 지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일단 여러 가지 좀 뭐 이야기를 드릴 게 좀 많은 게 VLCC를 그러면 어느 조선사에서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대표적으로 수주를 받은 쪽은 하나오션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오션은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 있다 보니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하나오션을 쫓아가는 게 맞을까라고 많이들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3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8만 원대에 가 있습니다. 100%그 이상은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VLCC라는 그 모멘텀으로 하나오션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저는 만약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VLCC라든지 LNG선에 많이 들어가는 쪽의 부품을 생산하는 조선 기자재는 오히려 투자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뉴스에 조선사를 보는 것은 가격적인 부담이 지금 느껴져 있는 상황이라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 그러니까 매매에 조금 더 이제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조선 기자재들을 쭉 훑고 계실 거예요. 조선 기자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된 기업들이 많은데 조선 기자재도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수주잔고가 가득가득 차 있고 올해 이제 작년 4분기에 대다수의 이제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상황이라서요. 조선 기자재들로 저는 빠르게 영역을 확대를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었던 쇠빙선까지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향후에 북극 지역 둘러싼 강대국 간의 신냉전 구도가 더 치열해질 것이다 보고 있고 트럼프도 사실 이쪽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쇠빙선이라는 키워드가 또 우리 조선 관련한 섹터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마디로 그린란드 이야기인 거죠. 그쪽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면 지금보다 굉장히 빠른 루트를 통해서 물건들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하니 트럼프도 이 그린란드를 조금 원하고 있는 상황. 이제 그린란드 위치상 쇠빙선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온난화지 않습니까? 아마 쇠빙선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날 따뜻해지면 거기 이미 다 녹아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쇠빙선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쇠빙선은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선박 종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트럼프가 계속 그린란드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린란드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이제 노이즈가 좀 있었죠. 근데 아직 이제 또 잠잠해진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또 그린란드를 통해서 유럽과 미국의 혹은 러시아와 미국의 또 사이에 또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뉴스는 참고하되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그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영향은 크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쇠빙선은 바라보시고요. 하지만 앞서서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LNG라든지 VLCC와 같은 원유 관련한 산업들은요.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해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헤드라인은 뉴스페이스 시대의 생존법입니다. 우리가 또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드라인은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한번 반영을 시켜볼까요? 일단 미국만의 이야기냐 아니면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가는 길 그대로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는 크게 두 기업이 지금 양대 산맥이 있죠. 로켓랩과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 지금 이 두 기업이 단순히 그냥 미래의 성장 모멘텀, 우리 화성 갈 거야.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느냐? 아닙니다. 로켓랩 이번에 실적 나오고 스페이스X 이번에 실적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내보였어요. 아니 도대체 쟤네들은 무엇을 통해서 저렇게 실적이 많이 나왔을까? 결국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지금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 과거에 10번 쏘는 거 지금 뭐 100번, 200번 쏘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횟수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 발사체를 재활용한다라는 게 굉장히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도 그렇고 로켓랩도 그렇고 정말 허무맹랑한 목표가 아니라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흐름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라고 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주항공하면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의 전체 매출에서 우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F-35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K9 자주포는 해외에서 가지고 가려고 아우성이죠. 근데 우리나라 전투기는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투기는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이 초격차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능이 떨어지면 쓰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방산주 안에 있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렇게 올라가는데 한국항공우주는 많이 못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 하지만 우주항공만을 놓고 바라보면 한국항공우주가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스페이스X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는 HVM.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에 한번 도달을 했었고 오늘도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안착되어 있는 상황 속에 또 컨택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 해외 대규모 수주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우주 이야기를 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외 수출 모멘텀을 정말 만약에 확보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요지는 있다. 그래서 중요도를 좀 체크를 해보면 중소형 단에서는 HVM과 컨택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외국에 있는 우주항공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시장을 좀 놀라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풀어주셨는데요. 또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국내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우주항공 관련해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잘 잡히고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좀 아쉽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높여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주항공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주에 간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위성을 쏘아 올린다라는 것 자체는 그 나라의 국방력을 보호한다 혹은 이제 국방력을 강화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았냐면 일론 머스크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금 인공위성 다 망가졌다. 너네들 스타링크 띄워서 우리 통신하게끔 해주고 러시아군이 어디 있는지 추적할 수 있게 좀 도와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걸 보면서 아마 민간주도로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데 지금 국가주도로서 만약 뒤처지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좀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작년에도 우주항공청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굉장히 아쉬웠던 상황. 하지만 발전 안 할 수 없는 산업이기에 충분히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실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선 헤드라인에서 눈에 띄었던 대목들은 우크라군이 이제 로봇 부대를 실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방산의 융합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물론 전쟁 자체만 놓고 봤을 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기술에 관한 발전을 좀 확인을 해볼 수는 있었죠. 그러면은 국내 우주 산업도 네. 방산과 동반 성장을 할까요? 아니면은 독단적으로 우주 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될까요? 두 가지 맥락에서는 어떤 점이 더 많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로봇, 그냥 로봇만 거기에 투입한다고 가서 그들이 타겟을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유도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주항공, 우주통신이에요. 그래서 우주항공만 움직인다, 로봇만 성장한다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의 어떤 이 카테고리로 좀 놓고 봐야 돼서 로봇과 우주항공 여기에 조금 더 영역을 확대를 했었을 때 통신주들, 부품주들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맥락이지만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통신 부품주와 엮이면서 시세가 좀 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제외하고 보더라도 지금 외국에서 5G나 6G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도 바로 이 저궤도 인공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뭐가 더 좋을 거냐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땐 큰 카테고리로 놓고 순환매 성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이 강하다 그러면 그때 우주항공이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는 우주항공을 사고 오히려 우주항공의 시세가 나면 또 로봇의 조정이 나올 때 그 로봇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올해에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반 성장의 관점에서 관련한 기업들 바라보시면서요. 좋은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헤드라인들은 모두 다뤄봤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 조선 그리고 K방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시장의 영향력들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제2의 HBM을 만든다라는 소식 앞서서도 전해드렸었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주 방산 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세 보이고 있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10% 이상의 상승세 나오면서 한때지만 59만 원까지 터치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승 재료가 있었는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북유럽 국가 한 곳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 협력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 퍼지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5월 중순경에 이 국가가 우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해당 국가에서 직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접촉을 하고 협의를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유럽 국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방위비 확대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해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호실적까지도 함께 발표를 한 바가 있었죠. 작년 4분기 매출액 4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가량 늘어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9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22% 폭증했습니다.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예상되는 매출액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25조 웃돌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123% 폭증, 영업이익 역시도 2조 7천억 원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6%가량 상승세를 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모아가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슈팅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추진 중인 특수 디램 모듈 소캠이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캠은 제2의 HBM이라고도 불리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엔비디아가 함께 협력을 해서 상용화 가능성을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말쯤 양산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소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한다면 기존 노트북 그리고 소형 PC에 사용됐었던 소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주요 특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성비가 좋습니다. 전력 소모는 적은데 전력 효율성은 뛰어납니다. 왜냐 살펴봤더니 저전력이 장점인 이 D램 LPDDR5X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D램과 전자기기 간 이 신호가 전달되는 그 통로를 정보 출입구라고 불리는데 이 출입구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AI 컴퓨팅의 최대 난제라고 꼽혔었던 데이터 병목 현상까지도 수월하게 해결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탈부착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체가 쉬운 만큼 더 쉽게 바꿔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성인 중지 손가락 정도의 사이즈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작은 만큼 똑같은 공간이라고 해도 이 소캠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D램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소캠의 특징까지 한번 살펴봤으니 왜 상용화를 꿈꾸는지에 대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지난달이었죠. CS 2025에서도 AI PC인 디지츠를 처음으로 공개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 디지츠의 차기 제품에 소캠 모듈을 적용하겠다라는 전략도 함께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캠이 출현하게 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기판 업체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심텍과 TLB가 더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캠용 기판을 공급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26% 이상, TLB 역시도 21%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항공과 저가 항공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외국인 방한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2% 이상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자국민 해외여행 수요 역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이 같은 이야기 속에 TA항공과 TA홀딩스 오늘 장중한 때 나란히 5에서 7%대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폴란드 정부에서 원전 수주 계약을 원점
포함해서 재검토할 것이다라는 이슈 들어오게 됐죠. 언론에 따르면 신정부 수립 후에 재검토 입장을 표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이야기 속에 한전기술과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5에서 7%대까지 약세를 그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자동차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4월 2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예고의 목소리를 낸 바가 있었죠. 일단 왜 이 같은 이슈로 인해서 우리 일본과 한국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미국 내에서 판매된 차량의 8.6%가량이 우리 한국산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바가 있었는데 많이 판 만큼 관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겠죠. 자, 이 같은 이야기 속에 현대차와 기아 같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요, 2에서 3%대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쇼 시간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발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2차 전지에도 좀 악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자, 오늘 시장은 한 줄 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늘어난 거래량에 따른 빠른 순환매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시장 한 줄 평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지수를 본 다음에 종목을 보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제 2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보면 늦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단 개별 스토리라든지 개별 수급이 조금 쏟아지는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지난주에 대표적인 게 한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갈까 싶었는데 또 가는 모습들이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나타났고, 하나뿐만 아니라 또 뒤를 이어서 LS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늘어났기에 그에 따른 순환매 장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네. 이 시장을 볼 때 하나하나의 기업들을 볼 때는 다양한 지표를 참고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대부분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 쪽으로의 기업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본부장님? 그런데 이제 주가 위치가 조금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거래량이 터지거나 지금 수급이 붙어주게 되면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공략하시기엔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일반적인 정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대응을 아차하는 순간에 못하면 굉장히 또 빠르게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시장이라, 저는 고점에서 내가 하루 종일 장을 보고 대응할 수 없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바닥권에서 지금 수급의 개선세가 나오는 쪽 제법 많거든요. 지난주와 이번 주 대표적으로 보면 뭐 TLB와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CSL과 같은 관련 기업들 수급 도니까 이쪽이 지금 막 치고 나가고, 심텍도 치고 나가고, 오히려 유리기판 쪽이 쉬어가니까 그동안에 덜 올랐던 쪽에서 이제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지난주 주말 내내 우리나라 증시 안 좋은 뉴스가 굳이 하나 뽑아보자면 원전에 대한 이야기. 폴란드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폴란드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체코 보고 있는 보고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폴란드 때문에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 그건 매수의 타이밍으로 봐야겠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대다수의 원전주들이 장 중후반부 들어오면서 수급이 지금 붙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지금은 더 전략적인 어떤 매매할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급 순환매에 집중해 보시면서요.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또 마감가도 잘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에 오늘은 집중을 해봐야 할지 본부장님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악재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안에서 전략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의 5이슈 어떤 주제 열어볼까요? 일단 2차 전지 이야기를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유심히 고민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네. 실적도 주가도 쇼크인데 왜 가지고 왔느냐. 그러게요. 네. 그런데 오늘 지금 반대폭 나오는 거 보면 2차 전지주 안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가 하나 있었냐면 현대차가 다가오는 3월부터 전고체를 양산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고체가 이 2차 전지 배터리 꿈의 배터리로 불리우잖아요. 네. 왜 꿈의 배터리로 불리우죠? 발열에도 안전하고요. 안전하고 그리고 충전도 굉장히 빠르고 빠르고요. 단점은 비싸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과연 이 전고체를 양산을 해서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하물며 이 전고체가 탑재된 전기차의 가격은 그럼 얼마일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저는 전고체 배터리 이 생산을 한다? 이게 당장의 재무제표에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상징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안에서 지난주부터 대표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한농화성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전고체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계속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뭐라 그랬죠? 수급이 들어오는 것 되게 중요한데 어느 위치에서 들어오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재작년 고점이 33,000원입니다. 근데 최근에 받는 직전의 가격이 10,000원대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거의 7, 80% 조정받았다가 10,000원에서 지금 17,000원까지 오는데 2주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70% 오르는데 그만큼 지금 바닥권에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주가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아서 빠진 쪽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 리바운딩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왜 그중에서 다른 업종들도 다 많은데 하필이면 2차 전지냐라고 하면 이제 3월 달에 뭐가 시작을 하냐 공매도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물량들이 일정 부분 청산을 하게 되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매수 포지션은 어떤 주가라든지 상품이 상승한다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수익 실현을 하려면 반대 포지션으로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하락한다에 베팅한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려면 매수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주가의 이 리바운딩 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만큼 강하게 나올 쪽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을 받았다가 조정이 이렇게 깊은 종목군들이 그런 리바운딩이 나올 때 굉장히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저는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볼 수 있다. 대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에너솔루션 2년 전에 높은 가격대 사신 분들에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포트에 2차 전지주들이 없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2차 전지주들이 한번 수급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을 때 굉장히 강한 바운딩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이제는 바닥인가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작년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의 의견상 일부 종목군들에서는 바닥 구간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게 지금 확인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리스크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좀 2차 전지 관련주들 자동차 업종들이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4월 2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하겠다. 이게 또 악재로 발목을 잡진 않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3월 1일과 3월 2일이 아니라 4월 1일과 네. 4월 2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도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가서 이제 뭔가 줄 건 줘야 되겠죠. 협상을 그렇죠. 이제 하는 이제 건가요? 가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빠르게 조금은 무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는 게 이번 트럼프 2기의 관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가서 강경하게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사정을 보면.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뭔가를 줘야 될 텐데 그 주는 무언가가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돈 못 버는 기업에게 돈 달라 그러면 부담이 되죠. 근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자동차 현대 기아 작년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준다고 해도 일정 부분은 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자금력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세를 부과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협상 카드들이 그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주들의 실적입니다. 이게 실적이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이번에 쫙 발표가 나면서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적으로 뭐 더 떨어지지는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앞서서 언급해주신 그런 또 유망한 기업들의 실적 쇼크가 나오거나 할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은 없을까요? 근데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테슬라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도 지금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 상황이라서 그 하위단에 걸려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나홀로 독주 체제를 보이기란 좀 어렵죠. 뭐 중국과 같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업이 아니라면 2차 전지 주들에 대한 투심 자체가 실적은 어차피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깔고 가고 있어서 저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올해 3분기 안으로만 약간의 개선세만 보여줘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번 4분기는 그냥 이해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1분기도 또 안 좋고 2분기도 안 좋아? 그럼 그때까지는 봐줄만 해요. 다들 힘드니까. 하지만 이 하반기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세가 안 나오고 조정의 폭이 깊어지면 지금의 주가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주들은 지금 당장 실적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하반기 안으로는 개선이 되어야지 우리가 생각했던 추가적인 상승 그 이상의 힘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실적은 주시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실적 성장성이 없을 경우에 시장에 영향력들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사실 저희가 2차 전지주들은요. 신규 진입 관점보다는 보유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한번 총평을 들어보고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주들 대다수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지우고 싶은 종목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2차 전지주들도 이제는 그 꿈틀거릴 힘이 나올 때가 저는 되었으니 조금은 더 기대해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주들 안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기업들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적이 지금 안 좋다라고 여러 기업들이 많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지만 P&T처럼 2차 전지 장비주임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 굉장히 높고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럼 이 기업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기업들과 주가를 비교만 하더라도 상승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 하는 쪽에서의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그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 기업을 찾는 스터디를 미리미리 해 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P&T까지도 한번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해서 저희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죠. 시장이 생각보다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있는 다양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번 주 일정 살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또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까지도 저와 함께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과 내일의 일정들부터 체크해 보면서요. 시장의 다양한 모멘텀들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오늘입니다. 일본의 4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3분기 연속 성장성을 나타냈다라는 발표가 방금 전에 났습니다. 관련해서 일본 증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발표가 나는데요. 이미 시장의 잠정 예상치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컨센 대비해서는 실적은 상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회 반도체 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52주 근로자 시간에 관해서 과연 이 부분이 철폐가 될지,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쪽에 관한 이런 시간 제한이 없어질지의 여부들도 중요할 텐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세법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논의 중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 체크해 보시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경영진이 본격적으로 재편될 예정인데요.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삼성전자의 리더십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영진에 관해서 시장에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내일 2025년 퀀텀 코리아의 조직위원회도 개최가 됩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한 국내 산업적인 어떤 동향들 보여질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이사회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내용들이 일어날지 저와 함께 그 예상치들, 예상의 시나리오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30% 이상을 반도체 전문가로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SMC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삼성전자의 이사회 구성은요, 반도체 관련 전문가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 9명의 이사회가 선임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DX, 그러니까 가전 쪽에 있는 부문장이 현재 선임되어 있고요. 그리고 MX, 메모리 사업부장. 이 메모리 사업부장이 반도체 관련한 사업부장 중에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나둠재단과 또 기타 사회 이사들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2개의 자리가 공석이 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모리 사업부장과 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리가 퇴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나 순임 예정인 DS 부문장과 또 파운드리 부분의 기술 최고 책임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학계 전문가로 채우겠다라는 삼성전자 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맥락만 보시더라도요, 이 시장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러한 시장의 인식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SK하이닉스와도 어느 정도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요. CXL 부분에 관해서도 SK하이닉스는 3분기부터 실질적인 양산에 돌입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따른 삼성전자의 뒤처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이사회에서 추가 선임 예정인 인물들만 보시더라도 반도체 관련한 그러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이사회 측에 관한 다양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분에 관한 청사진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당장 시장을 움직일 만한 뉴스는 아니지만 앞으로 삼성전자에 관한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낼 뉴스니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하나의 문서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실제 SEC에 제출된 문서인데요.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분기별로 포트폴리오가 변경된 부분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어느 은행의 문서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제출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제출한 문서에 이더리움에 관한 ETF가 추가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피델리티가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관한 ETF가 지금 현재 SEC에 제출된 문서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자산군에 현재 포트폴리오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중에 이더리움에 관한 증감세가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저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골드만삭스가 선택한 이더리움의 양은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물량이 무려 2,000%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6,000주였는데요. 그게 13만 주까지 늘어섰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SEC의 다양한 보고서들을 집계한 결과요,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선택한 비율에 관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에는 22.3%였는데요.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는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대신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가 4.8%인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4.5%로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기관들이 주목하는 건 이더리움의 ETF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헤드라인들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황도 살펴보시면서요, 저와 함께 시장 흐름들 보다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는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사실상 주말 사이에는요, 비트코인이 상승 국면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다시금 조정 국면을 나타낸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억 3,800만 달러 선을 비트코인이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84만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쪽으로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골드만삭스가 선택했었던 ETF에 관한 이슈도 있었고요. 트럼프 재단 그리고 트럼프 일가 쪽에서 이더리움을 계속 매집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들도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플도 보겠습니다. 리플은 주요한 지지선들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요, 리플 코인에 관한 전망치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ETF 출시에 관한 기대감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여력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밤에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면서도 4%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 국면에서 추가 하락이 있을지의 여부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더 코인에 관한 시장의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관해서 촉구하고 나섰죠. 그 부분에 관한 테더의 영향력들이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테더 코인은 리플 코인보다 시가총액 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기 때문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과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경쟁 구도 역시도 심화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 보겠습니다. 6%의 낙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지코인과 같은 밈코인의 조정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번외로 트럼프 코인은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서 15%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겪으면서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도지코인의 하락이 컸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 역시도 하락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시바이노 그리고 페페코인 역시도 시장에서는 하락하고 있고요. 간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유일하게 상승했었던 밈코인은 트럼프 밈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트럼코인은 그나마 1.7%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요, 주말 사이에는 올랐는데요. 24시간 기준으로는 또 한 번의 하락 국면을 나타내면서 조정을 나타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황과 함께 우리 시장의 중요한 일정들, 그에 따른 시장의 변화들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들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